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제목은 민주당의 힘 보여준 이동관 탄핵과 검사 탄핵 일정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윤석열의 시간은 이제 5개월뿐 조중동도 이제는 외면한다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불법 사금융 수익 모조리 환수하고 양형 기준 높여라. 이거는 여러분들 봐도 이 뉴스가 왜 나왔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경기 어렵다는 거 지도 아는 거예요. 경기 어렵다는 거 지도 이제 인식하고 여기저기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자 부담, 그쵸? 사금융. 근데 이게 정확히 보면 여러분들 불법 사금융 수익 모조리 환수하고 양형 기준 높여라.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신용이 약한 분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이럴수록 은행의 문턱을 낮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상 정치 지도자들이 할 일이죠. 그렇죠? 은행의 문이 너무너무 높다 보니까 나는 은행에 가봤자 신용조회에서 이미 탈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의 문을 낮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지도 말은 안 해도 하저 상고 상반기에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지도 여기저기서 경기 안 좋다는 소리가 지 귀에까지 들어왔나 보죠. 네, 그다음에 제가 정말 이 김포 서울 편입 처음에 난리를 칠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대응하지 말아라. 상저하고 제가 그랬죠. 김포 편입 여론조사 나왔을 때 대응하지 말아라. 아니나 다를까 벌써 이제 김포 이슈 꺼졌죠. 김포 사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비현실적 선거용 전체 국민들한테 김포 편입 여론조사 했더니 저거 선거용이다. 거의 70%에 가까운. 김포가 더 좋아질 것이다는 19%. 이거는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거 김포 띄워놓고 결국은 유정복 전 시장 이런 사람들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거 냅두면 지네끼리 싸움 날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시행령으로 강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막아야 됩니다. 딴 거 아니에요. 국정원이 시도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의 그 시행령으로 영역을 확대하려는 건 뭐냐면요. 모든 관공서, 모든 정부 부처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정부 기관이나 각 기관의 정보통신기기를 취약 요소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전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정원이 모든 정보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노란봉투법 그리고 그 다음에 방송법 네 가지가 있었죠. 노란봉투 그러니까 방송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법안은 4개를 통과시켜야 돼 갖고 제가 어제 잠깐 설명해 줬듯이 저도 생각이 짧았어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혀 찔린 거예요. 민주당이 왜 오늘 이동관 탄핵과 손준성과 이정석 검사의 탄핵을 같이 오늘 발의를 했냐면 이게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5일 동안은 국회가 열린다고 생각을 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주당은 당연히 국힘당이 필리버스터 한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오늘 이동관 탄핵과 손준성과 이정석 검사를 본회의에 발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안건이 올라가면 표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표결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함으로써 그냥 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은 통과가 된 거예요. 통과가 돼갖고 이제 윤석열의 결정만 남은 거고 사실상 국회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국회가 끝나는 바람에 민주당이 이동관 탄핵과 손준성 그리고 이정섭을 탄핵시키려고 그러면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되는 거예요.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 이 검사 탄핵이나 이동관 탄핵 이거는 24시간 후 탄핵 발의 이후 24시간부터 72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 말은 잘 들어보세요. 72시간 안에 이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본회의 여는 것을 물론 김진표가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 열면 돼요. 근데 김진표가 열어주겠냐고요. 잘 안 열어줘요. 김진표는 맨날 본회의 날짜 잡아달라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와라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김진표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본회의 열겠다. 검사 탄핵 이거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뭐 국회의장실 점거하고 뭐 그런 사태가 예전에 정세균 의장이나 이런 분들은 내일 본회의 열겠다라고 하면 본회의 열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막 국회의장실 쫓아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김진표는 자가 경제지표 경제 뭐 진표 김진표입니다. 저희 국회는 그 언제까지 이렇게 그 맨날 싸울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그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그 양당의 두 간사분들 원내대표끼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국회를 열지 않겠습니다. 맨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정말로 김진표가 내일 국회를 열어주면 그렇죠?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국회는 여야가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갖고 와라. 열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72시간 안에 당연히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72시간 안에는 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동 폐지가 돼요. 자동 폐지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폐지가 되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아마 뭐라 그러죠? 스스로 폐기하는 거. 자동 폐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이게 하고 정기국회 때 그러니까 11월 30일에 다시 올린다는 게 12월 1일 날 정기국회 시작하잖아. 이해해요? 11월 30일 날 올린다는 뜻이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투표를 철회한대요. 철회. 11월 30일 날 정기국회에 올린다는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12월 1일 날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표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1월 30일 날 안건을 다시 발의를 하고 법안 탄핵안을 발의하고 12월 1일 날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동관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필리버스터도 포기하고 필리버스터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수 야당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을 때 그 법안을 저지하기 할 수 있는 국회에서 보장된 건데 결국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는 이런 이동관 결국은 방송 장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걔네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관 탄핵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것은 당연히 이동관 탄핵을 막으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오늘 그 다음에 검사들 2명 손준성 그 다음에 이정섭 검사의 탄핵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빠르면 10일 표결이 예정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다 물 건너갔죠. 사실상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래요. 방탄이다. 이재명 수사 이거 경향신문은 혼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재명 수사를 했던 검사가 탄핵안 발의를 했다. 이거 마치 민주당에서
이재명 수사를 했던 이정석 검사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인데 마치 보복성 탄핵을 한 것 같이 경향이 이렇게 기사를 쓰면 될까? 응? 정말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검사는 온갖 비리와 범죄 혐의가 있어도 탄핵하면 안 되는 존재인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사하는 검사가 어떤 수사를 하든지 이재명을 수사하든지 딴 사람을 수사하든지 검사가 이렇게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정말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이거를 냅둬야 되냐고. 손준성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민주당은 얘기하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아무나 유시민 장관 그 당시에 뭐 있다고만 해달라 알아서 우리가 수사하겠다. 이거 진짜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이정석 검사 차장 검사는 검사 신분을 남용하여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처가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한마디로 자기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그러니까 저거 신원조회한 거예요. 불특정 자수를 사찰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검사가 이래도 됩니까? 이게 공익성이 있어요? 자기네 집에서 일하는 사람, 자기네 처갓집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직원들이 범죄 이력을 지가 면접관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경향신문이나 이따위로 기사를 쓰니까 욕 먹는 거예요. 처음에 이희동, 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발의했으나 처음에 4명을 검사 탄핵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2명은 철회를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간부급들 이렇게 간부급 검사를 탄핵 추진하고 다른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러분들 처음에 4명의 검사를 찍었잖아요. 손준성, 이정섭 금방 얘기했던 그 다음에 이희동, 그 다음에 임홍석. 근데 왜 2명은 탄핵 발의라고 2명은 빼줬냐? 이 2명은 간부급이에요. 간부급. 그래서 손준성이나 이건 차장검사 이상 검사장급 가까이 되는 이정섭은 차장검사고 손준성이는 검사장급이에요. 그래서 간부급은 탄핵을 추진했고 나머지 2명은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2명은 봐준 게 아니라 나머지 2명은 한마디로 좀 레벨우가 걔네들보다 좀 낮은 애들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끔 하고 2명은 탄핵을 발의했다.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보시고 앞으로 민주당이 결국은 맨날 이재명 당대표나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아니었으면 민주당 아마 검사 탄핵이라는 이 카드 꺼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의 180석의 힘이 진작 이렇게 검사 탄핵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제 민주당이 비록 검사 탄핵이나 이동관의 탄핵을 철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수싸움에서 혀를 찔린 거예요. 설마 했더니 필리버스터 포기 통과시켜! 이러니 필리버스터 한다며 안 해? 어차피 우리 못 막아. 니네가 숫자 많잖아. 그럼 진작에 그랬어야지. 응?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쪽수로 딸린다. 어차피 우리가 쪽수가 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못 막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동관, 그러니까 탄핵안이 올라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72시간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 그냥 방송법, 노란봉투법 통과시켜버리고 나머지 72시간에 본회의를 열어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자기네들이 본회의 일정을 합의를 안 해주면 당연히 자동 폐기가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사실상 이동관 일병 구하고 방송법, 노란봉투법 통과시킨 것이죠. 결국 이제 이 짐은 어디로 넘어갔냐면 용화대로 넘어갔죠. 이 용화대에서 이제 윤석열이 당연히 거부권을 시사를 했죠. 국민의힘도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민주당은 재추진해서 11월 30일 날 올리고 12월 1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 통과시키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민주당이 야당이잖아요. 김진표 의장한테 본회의 열어달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김진표한테 본회의 열어달라. 그만 저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국회를 열 수 없습니다. 예, 제가 경제 대통령 경제진표 김진표입니다. 제가 수박의 원조입니다. 수박의 원조. 저는 사실 잠바만 파란색이지 빨간데 더 가깝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열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른다고요. 응? 그럼 도망갈 거 아니야 외국으로. 현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좀 전략에서 약간 치밀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힘당 얘기 좀 할까요? 지금 국힘당이 여러분들 개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국힘당의 개싸움 구도를 우리 IM 피터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국힘당의 개싸움 구도.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요. 국힘당의 개싸움 구도. 이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좀 크게 볼게요. 4월 10일 총선 관련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입니다. 이거 IM 피터님 자료고 중심에는 일본의 힘이 있어요. 그렇죠? 스시 전쟁 좋다. 스시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인요한 혁신위는 누가 봐도 인석열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죠? 지금 윤석열을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끝까지 희생해 줄 사람이 누군가라고 지금 검증을 하고 혁신을 하라 그랬더니 친윤 간별사가 됐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갑자기 윤핵관한테 불출마하라고 하면서 지금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남 중진 의원들 서울 수도권 험지 출마하라. 이거 정말 영남 의원들이 볼 때는 어때요? 영남의 대표적인 5선의 주호영. 서울을 제가 왜 갑니까? 제가 정치를 대구에서 시작했는데 정치를 여기서 마치지 거기 왜 갑니까? 하면서 주호영 5선의 의원이 내가 안 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영남 중진과 윤핵관들을 압박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영남 중진은 뭐 주호영 몇 명이 있겠지만 여기 윤핵관은 누가 포함이 되냐? 영남의 중진의 삼성하면 모든 게 포함되는 사람이 유일하게 누구죠? 장제원이에요. 그렇죠. 영남의 지역구를 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남의 지역구를 둔 중진 거기에다가 한 지역 그게 다 장제원입니다. 그럼 장제원이 뭐라는 말? 제가 거기 왜 갑니까? 예. 제가 지금 영남의 중진입니다. 제가 거기 왜 갑니까? 이지랄 떨어요. 안 가요. 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냐면 여야 할 것 없이 여러분들 선거철이 되면 그렇죠? 선거철이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당보다는 공천이 우선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왜 선거철만 되면 철새가 생기냐.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 정치에서 선당우사를 하는 사람은 제가 유일하게 한 분을 봤어요. 정청래. 제가 정청래 의원님과 제가 좋아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정청래에게 감동을 받았던 건 딱 하나입니다. 억울한 김종인에 의해서 사실상 공천을 못 받았는데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들 그 당시에 무소속으로 나와라 그랬는데 탈당하지 않아요. 여야 할 것 없이 선거철이 다가오면 선당 후사가 아니라 무조건 자기의 배지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의원은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사전에는 탈당과 이혼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도를 보시면요. 이제 인요안을 통해서 보시면 인요안을 통해서 영남 중진과 윤핵관을 압박을 하죠. 이거는 누구죠? 용화대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인요안과 용핵관 여기가 이제 한편이죠. 용핵관과 이 여기 안에서 인요안을 이용해서 얘네를 치는 거예요. 이제 구도가 보이시죠? 보이세요? 용핵관이 인요안을 이용해서 영남 중진과 윤핵관을 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도가.
그리고 깨어있는 청년님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시고 제가 김종민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나기로 한 적도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현재 이 구도가 용액관 이 용산 참모라고 얘기하는 뭐 비서 출신도 뭐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용산에서 지금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20-30명은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자리를 인요한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빠릅죠, 그렇죠? 용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충신들이 다 윤석열 그 용산에 가 있는데 얘네들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했더니 파란 눈의 한국인 인요한이를 이용하자. 그래서 인요한이가 얘네들의 자리를 지금 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러면 안전하게 20-30명 당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남이다. 그래서 인요한이가 연일 혁신하라 그랬더니 사퇴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구도를 아시겠죠? 여기에 20-30명이 출마할 자리를 인요한이가 영남 중진 윤핵관 서울 와라라고 하면서 요 사람들을 요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의 개싸움이 이게 또 벌어져. 분명히 이제 윤석열에게 이 마삼중은 볼 때는 윤석열은 정말 죽이고 싶은 존재예요. 자기를 2번이나 이용해 먹고 자기를 헌신창처럼 내팽겨서 이준석이라는 자는 마삼중은 사실상 입으로 얘기하지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윤석열을 향한 칼을 날리고 있는 거죠. 칼. 그러면 용산에서 노리는 거는 얘네 참모들이 이쪽에 포진시키려고 한다. 그럼 얘네들이 가장 아픈 부분이 어딘가? 영남에다가 신당 창당을 하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이준석이가 영남에다가 신당 창당을 하냐? 자기가 서울에다가 신당 창당을 하면 자기를 반발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수도권의 반대 기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남은 민주당은 당선이 안 된단 말이야. 무소속 또는 국민의힘이 당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여기 가면 민주당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라 영남을 바꾸러 온 새로운 이미지의 이준석이 된다는 거죠. 나경원도 이겼던 당대표인데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액관 입장에서는 이준석을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죽이냐? 회유해라. 겉으로. 느닷없이 갑자기 콘서트를 찾아가고 이준석은 정말 우리 당에 필요합니다. 선대본부장을 맡아주세요. 그래서 막 던져요. 근데 얘는 받아줄 이유가 없죠. 2번 당했지 3번 당하면 바보다.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내년 윤핵관 중에서 이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총선 출마자가 어떤 애들이 있나. 용핵관 중에서 잠깐만 이게 화면이 이게 잘리는구나. 이렇게 도표로 보니까 여기 여러분들 편하죠.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 그럼 용산에서 어떤 애들이 지금 출마하려고 그러냐? 요걸 보셔야 됩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윤석열이 진짜 믿고 있는 김은혜 홍보수석 경기 분당을 그렇죠? 여기 안철수 지역구죠? 제가 안철수입니다. 이준석이 날려야 됩니다. 야, 이 새끼야 지금 사면해야 돼. 그렇습니까? 왜 눈치도 없이 날려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전희경 극우의 진짜 내가 지난 언제죠? 지난 국회에서 예보기 싫어갖고 무슨 자유시민연대에 무슨 간사했다 뭐 지금 정무 1 비서관으로 있거든요. 경기 의정부 갑 여기 오양환이 지역구인가? 그쪽 노리고 있죠. 그다음에 김보연 부속실 행정관 경기 막 여기서 주진우 검사 막 이런 사람들 부산 수영 얘네들이 지금 다 들어갈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게 누구다? 인요한이다. 라고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석동현 아세요? 석동현이도 벌써 지역구 정했던데 석동현 지역구 까먹었다. 우리 곽동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윤석열의 오랜 그 친구 석동현이 있죠. 석동현이도 이제 출마를 하려고 지금 하태경 지역구인가? 하여튼 지금
이렇게 검사들이 그러니까 요 구도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렇죠? 요거 왜 개싸움이 벌어지냐? 다 얘네 때문이다. 용산 참모 20에서 30명을 출마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를 대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면 용산 참모들 20석 이상을 만들려고 하냐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깨지든 어떻게 되든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자네들은. 그렇죠? 나중에 정권을 뺏기더라도 윤핵관만의 검사들만의 교섭단체를 꿈꾸는 겁니다. 검사들의 교섭단체. 그래서 저렇게 주진우 여러분들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20석 이상을 갖고 있는 순간 3당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검사들이 전체 뭐 100석을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검사들이 용산 참모 2, 30명을 누가 봐도 윤석열 친위대를 만들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3당 구조로 가서 나중에 윤석열을 보위하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핵관 이제 윤핵관에서 멀어진 그러니까 윤핵관보다 더 센 용핵관이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뭐 장제원, 권선동 뭐 내년 총선 불출마할 거냐 미친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잖아 다. 국회의원들한테 불출마하라 그러면 나 팽당한 거야 이래요. 진짜로. 국회의원들한테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내년 불출마하시죠. 그러면 나 팽당한 거야? 그럼 이미 윤핵관은 한물 가고 이제 용핵관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개싸움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 싸움은 더 커져요. 이 싸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민주당 얘기나 저건 좀 이따 얘기하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즘 여론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제가 두 번째 거 보시면요. 윤석열의 시간은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여태까지 윤석열을 빨아주고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키워주고 얼마나 조중동이 공을 들였습니까? 그쵸? 근데 요즘 여러분들 조중동의 워딩을 봤습니까? 조중동의 워딩. 여러분들 동아일보에 김순덕이라는 대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수 농객으로 통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는 말 같지도 않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던 인간이에요. 동아일보의 김순덕이라고 여러분들이 칼럼 찾아보면 근데 언제부터 이제 조중동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서서히 제가 이제 선긋기를 한다고 생각하냐면 조중동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를 처음에 되게 키워줬거든요. 기억나시죠? 한동훈이를 무슨 뭐 정말로 차기 대권 후보를 누가 키워줬냐면 조중동이 키워줬거든요. 민주당이 한동훈을 공격하면 한동훈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던 게 사실상 조중동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조중동이 언제부터 이제 논조가 좀 바뀌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법원에서 영장이 딱 기각되는 순간 조중동이 의미심장한 기사를 내요. 뭐냐? 조선제일검 한동훈 이것밖에 안 되냐라는 글을 씁니다. 그쵸? 한동훈 너 이거밖에 안 돼? 응? 야 이재명만 네가 수상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속시켰으면 내년 총선은 앉아서 코 푸는 거였어. 민주당 자멸되고 민주당 안에 지지자들 난리 나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조중동이 야 한동훈 너 그거밖에 안 됐어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조중동의 신뢰가 무너진 거였죠. 검사의 영역까지 조중동이 이래라 저래라는 안 왔고 알아서 하겠지.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조중동이 어떤 인간들이에요. 최상병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이태원 참사 사건도 모조리 윤석열을 실드 쳐던 애들이에요. 응? 근데 조선일보가 이재명 당대표의 기각 결정이 나오니까 판사 한 명의 결정에 명운을 걸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이가 무리한 싸움을 하고 그랬다는 것 같이 비판을 해요. 응? 하여튼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그동안 영장 발부의 자신감을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고 막 국회에 나와갖고 얼마나 깝죽댔습니까? 얼마나 깝죽대고 막 떠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중동 보수 신문들 입장에서는 실망을 한 거예요. 야, 한동훈 저거밖에 안 돼? 저렇게 자신감 있게 막 제 입으로만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중동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수사를 믿고 지켜봤는데 결과물이 없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민생 내팽개치고 검사들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국민들은 피로감이 쌓여 있는데 저렇게 난리를 치더니 그러면서 이제 동아일보에서 윤석열을 공격을 해요. 정말 뭐라는 건지 알 수 없다. 민생 내팽개치 올라가는 집값을 못 잡은 정부는 많이 봤지만 저절로 떨어지는 집값도 못 잡는 정부는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의 경제정책을 막 깝니다. 양상훈이라는 조선일보 주필은요, 윤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40%를 넘은 적이 없다. 굉장히 조선일보가 이례적으로 윤석열은 너는 가장 낮은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이고 윤석열은 40%를 넘긴 적이 취임 이후에 거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스타일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수가 전광판을 안 보니까 주전으로 못 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야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선수가 전광판을 안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투아웃에 번트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야구할 때 무사 1, 2루 있을 때 표현이 정말 적절하죠. 전광판을 안 보니까 원아웃인지 투아웃인지 노아웃인지 모르는 거야. 무사 1, 2루일 때 야구할 때 번트 돼갖고 2, 3루를 만들어갖고 안타 한 방에 2점을 뽑던가 병살타를 막아야 되잖아. 혼자 전광판을 안 봐. 투아웃에 주자 2루야 1, 2루야. 투아웃에 주자 만루야. 만루에서 투수 앞에다가 번트 되는 새끼야 이거는. 나 죽여라. 그러니까 유능하지 못하니까 주전으로 못 뛰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조중동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내년 총선이 코앞인데 홍범도 장군은 자유민주주의를 그 공산주의 체제를 뭐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있고, 응? 새로운 용어를 막 만들어내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저희 대한민국을 이 지랄 떠고 앉아 있고 국민들을 전부 자기를 욕하면 공산 전체주의자로 몰아붙이고 이건 아니다. 계속 얘기를 하잖아. 응?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사설이 이래요. 10월 28일자 사설을 보면 이럽니다. 숫자 뺀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이러고도 문정부 비판할 수 있나. 굉장히 이례적이죠. 뭐만 하면 문재인 정부 탓했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너 집권한 지 2년이 가까이 오는데 언제까지 이 새끼야 너 문재인 정부만 비판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조중동도 얼마나 답답해. 응? 윤석열이 맨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3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연금개혁이 대대적으로 도리도리. 이 지랄도 한단 말이야. 근데 국민연금은 입으로만 3대 개혁 중에 국민연금 아예 손도 못 댔어요. 국민연금 손도 못 대고, 맹탕이라고 해, 그거.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 잘 봐요. 한국전력 사장에 그 김동철이 임명을 했지. 역대 처음으로 한전 사장에 정치인을 임명을 했는데 전기요금은 손도 못 대고 있고 한전 부장. 그러니까 조중동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김순덕 못지않게 유명했던 극우 논객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내리 중앙일보 맨날 그 아내 논설 이렇게 사진 보면 옆모습 이렇게 아내리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국가 세력들이 활거치고 있다는 등의 윤석열 발언을 두고 대통령 품격에 걸맞은 정제된 언어와는 거리가 있다고 꼬집고 카카오 택시에 대한 돌발 발언을 두고는 대통령에게 잘못 입력된 정보가 지금 기업이 필요 이상으로 옥죄는 거 아닌지 돌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 해요. 그리고 윤여준 같은 보수 논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들은 독약을 마시고 있는 기분일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 탓만 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는 누구나 뻔히 할 수 있습니다.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 사회의 경고함이 어떠냐면요, 이 조중동이 여러분들 언제 박근혜를 버리고 조중동이 언제 이명박이를 버렸는지 보시면요, 보세요. 2011년 6월에 이명박 지지율이 한마디로 부정평가가 높아지면서 데드크로스로 해요. 그때 이제 조중동이 이명박과 거리를 둘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박근혜를 띄우기 시작해요. 이명박은 끝났다 싶으니까 2011년 이명박 집권 말기 때 부정평가가 상당히 올라가니까 이르다가는 보수는 딴 거 없어요. 윤석열이 됐든 누가 됐든 민주당에게 정권을 안 뺏기는 게 목표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한민국의 거대 기득권 보수 카르텔은요, 조중동은 언론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뒤에는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있는 것이고, 그 재벌들 뒤에 재벌들이 지배하고 있는 밑에는 정치 세력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들은 맨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윤석열이나 대한민국의 5년짜리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맨 위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전체를, 이 나라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거대 보수 카르텔은 맨 위에 정점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벌, 조중동, 언론, 권력,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고 있는 돈과 권력, 명예를 다 갖고 있는 자들이 맨 위에 있는 거예요. 맨 밑에는 사실상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정치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 국민의힘을 결국은 먹여 살리고 그 사실상 하는 게 재벌이 검사들을 지배해요. 재벌이 언론계도 지배해요. 재벌이 문화계도 지배해요. 왜?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이 모든 것을, 권력을 지배합니다. 보수는 자기네들의 반대편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민주당은 맨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조중동, 재벌, 그 재벌 카르텔과 연관된 검사, 판사, 이 사람들이 정점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쟤네들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 맨 위에 정점에 언론, 검사, 정치 권력이 하나가 돼 있으니까. 검사랑 싸울 필요 없죠. 언론과 싸울 필요 없죠.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어때요? 맨 위에 올라가요. 근데 얘네들은 이 새끼들 봐라, 5년짜리가?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민주당은 권력을 잡는 순간 재벌 개혁을 한다 그러죠. 언론 개혁을 한다 그러죠.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죠. 적대시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민주당은 적어도 권력을 잡았을 때는 쟤네들 밑에서 하수인 노릇은 안 하거든요. 맨 위에 권력의 정점에서 얘네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 거대 보수 카르텔은 진단이 끝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윤석열은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윤석열이 내년에서 총선에서 딱 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예상을 해드릴게요. 이명박이가 집권 말기 때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토가 심해지니까 조중동이 그때 뭐 뛰었어요? 박근혜를 밀죠. 기억나요? 박근혜를 왜 미냐? 희한한 논리로 밀어요. 박근혜가 당선되는 게 정권 교체다. 기가 막힌 발상이죠. 기억나요?
이대로 가다간 이명박 때문에 정권을 다시 민주진영이 잡을 수 있으니까 해괴한 논리로 박근혜를 띄우면서 친이 친박의 대착점을 부각시킨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치 이명박의 정권의 연장이 박근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이나 그런 정권들은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까봐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결 구도를 만들면서 내년에 대선에서는 박근혜가 당선되는 것도 정권 교체다라고 하는 헤게모니한 소리를 냈던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 이명박 박근혜가 같은 당 아니야? 근데 조중동이 이명박 레임덕 2011년 말에 딱 손절을 하면서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정권 교체라는 기묘한 논리를 펼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꼼수를 쓴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안정적인 보수의 박근혜로 정권 교체를 할 것이냐, 혁명적인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를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단순한 질문을 하면 혁명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피가 연상되거든요. 혁명 니꼴 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 전쟁을 치렀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더 안정감이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중동이 사실 선거판을 짰던 거예요. 응? 결국은 이명박 정부를 조중동이 여러분들 박근혜가 당선되면 정권 교체다라는 논리를 펼치니까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이명박의 마지막 집권 5년차 레임덕이 가속화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 말년에 이명박의 권력 이동이 아직 1년이라는 권력이 남았는데 너 이제 손때가 되는 거죠. 너 끝났어. 조중동의 판단에 너 이제 마지막에 뭐 하려고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레임덕을 가속화시켜갖고 미래 권력인 박근혜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새로운 판을 짜는데 조중동이 나섰던 것이죠. 이때만 그랬을까요? 2016년 보실래요? 2016년 최순실 태블릿 사건 딱 터졌을 때 조선일보 어떻게 하죠? 조중동이 한 방에 박근혜를 손절을 하죠. 응? 조선일보 그때 사설이 뭔지 아세요? 부끄럽다. 기가 막히죠. 부끄럽다. 애초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내쳐야 한다고 조언한 것도 조선일보였어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계속 우병우 내쳐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병우가 국정원을 동원해갖고 조선일보를 쳤어요. 그때 김대중 주필인가 누굴 쳤죠? 기억나시는 분? 정치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박근혜 탄핵 과정을 보면요. 시작은 조중동과의 갈등이에요. 조중동에서 계속 연일 우병우를 쳐내고 송주필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태블릿이 터져갖고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큰 보수의 그 권력 카르텔을 봤을 때 이렇게 가다가는 다음에 정권 뺏긴다는 위기감이 온 거예요. 맨 위에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다이아몬드 층이 볼 때는 야 박근혜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에 민주당한테 뺏길 수밖에 없어, 문재인이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는 끊임없이 주문을 합니다. 지금 국정을 진짜 움직이는 거는 우병우 라인이다. 그러면서 검사를 장악하고 있고 검사 정치에 의존하고 있는 우병우를 내치지 않으면 지금 박근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글들을 송희영 주필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보면 거대 대한민국의 보수 카르텔의 경고였어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우병우가 송주필을 친 거예요. 뭐 이상한 외유를 접대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까면서 이제 조선일보가 판단한 거야. 쟤네 끝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실상 조중동이 어디랑 손을 잡냐? 바로 검사들과 손을 잡아요. 조중동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언론의 힘과 권력의 언론 엘리트주의자들과 언론 카르텔과 검사 카르텔이 잡으면 정권 하나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 검사들이 수사에 나서죠. 그게 바로 조중동이 태블릿 PC, 최순실 태블릿 PC가 터지자마자 검사들이 수사에 나서고 여기저기서 이제 압박을 가한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지지를 쳤죠. 항복. 알았어. 우리 그냥 집권할 때까지 조용히 지낼게. 그러니까 조중동은 가차없이 너네 끝났어. 너네 지금 내려오지 않으면 너네 다음에 우리는 보수가 괴멸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보수가 박근혜 때문에 괴멸된다는 위기감에 빠지니까 조중동이 검찰과 손을 잡고 박근혜를 친 거죠. 박근혜를 치면서 여러분 이례적으로 그 당시에 TV조선과 조선일보가 박근혜 광화문 집회를 촛불 집회를 중계를 합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박근혜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검찰한테 손을 뻗어요. 그러면 왜 박근혜는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냐? 최동호 검찰총장을 친 거예요.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보 성향인지 보수 성향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검사들이 최동호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을 갑자기 꺼내서 친 거죠. 검찰은 조중동과도 불편한 사이였는데 그 당시에 조선일보가 나서서 그 당시에 집권 초기니까 최동훈을 날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최동훈을 쳤죠. 근데 검사들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것들 봐라가 됐던 거죠. 이것들 봐라. 검사는 여러분들 동일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검사 동일체인데 우리 총장을 날려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우리의 수장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볼 땐 검사들은 기회면 니들 5원짜리 권력 언제까지 가나 보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랬던 그 검사들이 이제 사실상 박근혜 정부와 이제 계속 안 좋은 사이로 계속 가고 있었죠. 그때 나중에 이제 박근혜가 조중동에게 외면당하니까 찾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검사들밖에 없던 거예요. 우병우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최재경 마지막 청와대 민정수석이 누구냐면 최정영이에요. 최재경. 기억나시는 분 있죠? 박근혜 집권 말기에 최재경이 안 한다 난리를 쳤는데도 제발 살려달라고 빌어서 최재경이가 누구냐? 검사들 사이에서 신임이 높고 하여튼 검찰에 대해 굉장히 무서운 칼잡이로 소문이 나요. 이 최재경이는 여러분들 따져보면 누구랑 연결돼 있냐면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과 많이 연결돼 있어요. 사돈 관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까먹었는데. 그래서 최재경이 안 한다고 이미 최재경은 옷을 벗은 상태였거든요. 옷을 벗은 상태였는데 최재경이가 이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얼마 있다가 그냥 나와버렸죠. 구색만 맞춰주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검찰의 민주당과 촛불 시민들에 의해서 탄핵됐죠.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 바른미래당이 그러니까 정치를 쉽게 보면 안 돼요. 검사들이나 조중동이 딱 지키고 있었으면 바른미래당의 이탈은 없습니다. 이해가 가요?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여러분들 분당이 되죠. 새누리당이 분당이 되면서 나 살자고 하면서 그때 다 튀어나오죠. 조중동의 지원 사격이 없으면 국민의힘에서 분당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촛불시민들 힘 빼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2016년 박근혜 탄핵을 촛불 시민들이 시켰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조중동과 검찰에 이용당해서 그냥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것뿐이에요. 시작도 조중동이 했고 검사들이 마무리했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은 상하지만 박근혜 탄핵을 시작한 거는 조중동이었고 그 태블릿 PC라는 걸 터뜨렸던 것도 조중동이었고 조중동이 나서지 않았으면 국민들이 여러와 같은 불이 붙지 않았어요. 우리가 순진하게 박근혜는 몰아내는데 성공하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죠. 그때 조중동의 심정은 한번 주자였어요. 이렇게 국정농단하고 박근혜같이 왜 그러냐면 뭔가 박근혜한테 시그널을 보내도 최순실이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비선실세가 존재하니까 이러다가 보수 괴멸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중동이나 이 거대 대한민국의 보수 카르텔은 야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쟤네가 5년 줘 이게 된 거죠. 우리가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 기득권들과 맞서서 싸웠던 게 바로 서초동 촛불항쟁이에요. 서초동 촛불항쟁은 그냥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어떤 조중동이 군부를 뗀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집안에 앉아 있다가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조국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무리 검사들이 힘이 세고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언론에 힘이 세도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서초항쟁의 주인공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주인공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기득권들과 맞짱 뜬 최고의 항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초동 집회를 조중동이 띄워줬나요? 죽이려고 폄하했죠. 아픈 거예요. 검사들과 시민들이 맞짱 100만 명 이상의 검사들과 맞짱을 뜨는 대한민국 최초의 기득권과의 전면전이었어요. 그 당시가. 검사들의 도움도 없었고 언론의 도움도 없었고 그냥 인터넷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이건 아니지 하면서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시민들이 우르르 쏟아와서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수백만 번의 기사를 썼던 언론 개혁을 얘기하고 대한민국에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던 검찰 권력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외쳤던 진짜 역사가 기억될 만한 항쟁이었고 그 항쟁의 결과는 공수처라는 그런 정말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실망하지만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그 언젠가는 그 기능을 합니다. 응? 정말 그 어떤 기득권들이 야 이거 깜짝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최 다이아몬드 맨 위에 있는 기득권들을 볼 때는 어떻게 강남에 100만 명이 모여? 말도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민중항쟁이 제가 보면 그만큼의 인원이 모일 수 있는 항쟁은 이제는 모르겠어요. 제가 죽기 전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국민들의 쌓여있던 우리가 민주화는 되고 민주화가 대통령 직선제가 되면서 민주화가 됐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민주주의가 태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민주의식을 갖고 있던 국민들은 계속 그 불만이 쌓여있던 거예요. 그 몇십 년간 그러니까 저는 서초항쟁은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던 그 아픔의 폭발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2019년 가을에 수백만의 국민이 서초동에 모일 수 있었냐? 딱 10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년을 맞이하면서 그 민주주의의 가치의 위대함 그리고 검찰 권력이라는 무서운 그 카르텔의 권력에 시민들이 10년 동안 축적돼 있던 민주화는 됐지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일부 권력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그런 불만과 그런 분노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10년 만에 폭발한 게 2019년의 서초항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땐. 그쵸?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한이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 한풀 꺾였는데 또다시 검찰 권력이 조국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나선 거예요. 어게인 제2의 노무현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게 가장 그 현장에서 제가 시민들을 만나보고 그 집회를 보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10년 전에 트라우마가 2019년 조국 장관님이 당하는 걸 보면서 저러다가 조국을 잃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에 대한 대국민적 저항이 2019년 검찰 개혁의 촛불 집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쵸?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어요. 1970년대 80년대는 이 대한민국의 언론 권력이라는 조중동은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었어요. 워낙 독재 권력이 무서웠으니까. 그쵸? 워낙 독재 권력이 무서웠기 때문에 전두환이나 박정희 밑에서 조중동은 안기부에 끌려가갖고 조선일보건 동아일보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썼다가 반 뒤지잖아요.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사실상 조중동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다가 이제 1990년대가 되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되면서 조중동의 위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이 역사의 변화를 보면요. 제가 왜 정점에 언론 권력, 재벌 권력, 검찰 권력이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을 지배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그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독재 권력 때는 언론 권력이건 검찰 권력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덤볐다가는 죽음으로 당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왜 그 당시에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밖에 못했냐? 전두환이나 박정희한테 덤볐다가는 거의 죽잖아요. 죽으니까 덤비지 못하니까 빨아준 거예요. 근데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게 되는 직접 선거가 되면서 어떻게 되면 조중동의 영향력이 정치 권력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표가 좌지우지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왜 조중동이 지금 우리의 시대의 거대, 예전에는 정권을 호위하는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정권을 만드는 사실상 주의 행세를 하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전에는 국민들에게 유권자가 표가 없으니까 조중동이 뭐라고 빨아주고 뭐라고 포장해주냐에 따라서 그 정부의 지지율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할 수 있고 그 정책에 찬성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권력을 만들 수도 있고 그 권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대 카르텔이 형성된 거예요. 그 희생양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대통령 직선제가 되면서 언론 권력의 힘이 더 세지고 그 언론 권력의 힘이 정치인 하나 죽이는 일은 일도 아니게 된 거리치고 이제 독재 권력일 때는 나팔수 민주화가 되고 직선제가 되면서 자기네들은 이제 대통령의 나팔수에서 대통령을 조련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중동이 윤석열에게 너 이제 5개월 남았다라고 계속 너 국정기조 바꿔라. 그러니까 바꾸는 척만 하는 거죠. 근데 조중동은 이미 윤석열에 대한 판단은 끝났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다. 윤석열은 바뀌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중동에서 여기저기서 용화대, 윤핵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응? 너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외연 확장이 가능한 사람들과 함께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어쩌자고 이지랄을 떠냐. 계속. 응?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내년 5월에 만약에 민주당과 범야권이 20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에 되는 순간 윤석열은 사실상 식물정부 이제는 조중동이 2년 동안 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조중동과 재벌이 집권하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 감명 깊게 들었던 기념사가 뭐였냐면 3.1절 기념사였어요.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류를 교체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주류가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부와 권력과 모든 걸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아스팔트 광장에서 촛불을 드는 민중들은 그들에게 지배받는 피지배 계급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속 집권이 맞아요.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 빠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결국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에 날고 기는 애들 다 나중에 검사, 판사 출신들 옷 벗으면 어디 가요? 삼성 법무팀으로 가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기관은 삼성 법무팀이에요. 삼성 법무팀에서 검찰을 지휘하고 삼성 법무팀에서 법원에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날고 기는 대법원장 출신, 대법관 출신, 검사장 출신들이 왜 전부 삼성에서 수십억을 주면서 데리고 가겠어요?
데리고 가도 남는 장사니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조중동이 윤석열 정부에게 시그널을 날리죠. 응? 곳곳이 폭탄이 있다. 이거는 봐도 그 어떤 거 하나 제대로 마무리 짓는 게 없어요. 이채원 탐사도 추도식마저도 참석하지 않고, 여러 개 조중동이 얼마나 물타기 많이 해줬습니까? 그런데 결국 한동훈 너란 존재가 이재명 하나 구속시키지 못하냐? 라고 하면서 질책을 가하는 거죠. 결국은 보수 언론의 논조를 보면요, 이르려고 우리가 윤석열 너 대통령 만들었어? 분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제 조중동이 이렇게 가다가 보수 괴멸된다. 여러분들 조중동이 가장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자기네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다가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커버를 쳐주겠다는 건데, 윤석열이 하는 짓거리가 보수를 괴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보수가 보수를 갈라치게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불만인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뉴라이트 애들의 그 말을 들어갖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나 이딴 얘기나 하고 그렇잖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 뉴라이트의 사관이지, 국민의힘 전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일본을 싫어하고 민족적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역사적 의식에서만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많아요. 일부 일베들이나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는 새끼들이 말을 윤석열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이건 아니지 하면서 보수 갈라치기를 윤석열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수 언론에서 보면 윤석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그걸 지적해 주는 거거든요. 응? 어떤 사람들이 자꾸 뉴라이트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라고. 근데 새로운 라이트 오른쪽 새로운 보수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뉴라이트가 그냥 오른쪽 새로운 오른쪽의 우파 신우파들이라는 거예요, 지네가. 그래서 기존에 있던 보수 세력들보다 자기네들이 더 오른쪽에 있다. 새로운 기존에 있던 보수들은 굉장히 뉴라이트가 볼 때는 고리타분하다. 기존에 있던 보수 세력은 고리타분하니까 자기네들은 새로운 뉴라이트라고 하면서 들고 나왔던 게 바로 역사 왜곡, 그런 것들을 시작했던 거예요. 어쨌든 조중동 버리는 순간에 옷 쓰는 게 내년 총선에 달려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조중동 짜증나죠. 어떻게든지 오픈 프라이머리로 공천을 누가 봐도 국민의힘이 혁신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인여한이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고 용화대에서 내년 검사 공천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심할 때 조중동 사설이나 어떤 오피니언 칼럼 같은 거를 좀 보셔요. 논조가 이상해요. 그리고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시간이 되나? 이때 이제 아까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민주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가끔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좀 얘기해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2002년 17대 총선, 지금의 국회 정청래 의원도 17대에 들어오고 많은 분들이 이제 17대 노무현 대통령 선거가 2004년이었나요? 그때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열린 우리당이 여러분들 3년 9개월 만에 문을 닫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열린 민주당은 왜 3년 9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됐었나,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노무현 정부는 열린 우리당이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기존에 있던 동교동계와 그 당시에 민주통합당의 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사실상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386 운동권 세력들과
호남의 세력들 그 당시에 정동영, 신기남, 그 다음에 천정배, 천신정이라고 했었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기억으로 한번 해볼게요. 천신정이라고 들어봤죠.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이 세 명이 동교동의 호남의 신흥 주류 세력이었고 거기에 뭐 우상호, 이인영, 거기에 김근태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그다음 김근태 같은 훌륭하신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다음에 어디죠? 저쪽에서 국민의힘에 있다가 돌아왔던 뭐 철새 5인방 그러면서 이제 열린 우리당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때 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제왕적인 구도에 있었던 정당의 그러니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의 어떤 총재 시절의 정당 구조는 굉장히 제왕적인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청문회나 이런 거면 너가 나가서 해. 그러니까 딱 지명을 해. 지금은 상임위별로 하지만 예전에는 총재 마음이었어요. 공천도 모든 게 총재의 권한이었고 어디 반기를 들 수도 없고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제왕적인 구시대적인 정당에서 탈피하고 싶었고 새로운 정치를 하는 세력이 필요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신당 창당을 원했었고 그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던 그 당시에 동교동계와 구민주계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를 어떻게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네가 우리를 배신해 하면서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이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마 열린우리당이 152석인가를 아마 과반 이상을 얻으면서 민주진영에서 있었던 선거 중에 가장 대승을 해요. 가장 대승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열린우리당이 탄탄대로가 갈 것 같았어요. 우와 난리가 났죠. 그 민주화에 뜨거웠던 청춘을 바쳤던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고 민주화 정의를 외치고 노동을 외치고 민중을 외치고 이제 집권 세력이 사실상 이제 엄청난 개혁 세력들이 포진돼서 그리고 국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엄청난 국민들의 기대를 갖고 있다가 이제 조중동과 민주계 안에서 동교동계 안에서도 그러니까 민주 계열 진보 계열 안에서도 이제 열린우리당이 타켓이 돼버린 거예요. 공경의 적이 되면서 이제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150석 갖고 뭐 개혁을 못한다 그러면서 입진보들이 나서기 시작하고 사사건건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중동의 십자포화를 맞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작은 선거, 큰 선거, 재보궐선거를 하면서 열린민주당이 계속 연패를 하기 시작해요.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16개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호남 2석을 빼고는 전부 깨져요. 열린민주당이. 열린우리당이.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라는 3년 9개월 동안에 역사 속으로 살아가기 전에 3년 9개월 동안에 선거 중에서 유일하게 기쁨을 맛봤던 선거는 17대 총선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왜 그러면 제가 오늘 방송에서 왜 열린민주당은 3년 9개월밖에 갈 수가 없었냐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게 당과 그러니까 당정 분리였어요. 그 전 정부는 계속 청와대가 뭐라고 하면 당은 따르는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은 철저하게 당과 청와대는 따로 가야 된다. 정부는 정부,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 당정 분리를 굉장히 주장을 했었어요.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열린우리당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그 당정 분리는 여당의 정치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였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여론이나 150석의 여론을 모아서 뭔가를 이렇게 추진하는데 그 추진력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청와대가
그 하명을 하면 당이 따르는 이런 구도로 갔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에 엄청난 힘을 150석에 받쳐주면서 개혁을 좀 발빠르게 할 수 있었는데 이 150명, 152석이라는 이 의석수에는 초선이 104명인가 됐었어요. 152명 중에 초선이 무려 104명인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다양한 그 당시에 운동권 세력 들어왔었죠. 원조 친노인 그 당시에 천정배, 정동영, 신기남 제가 얘기했죠. 거기에 이제 김한길도 17대 세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천정배, 정동영, 신기남, 김한길 이 4명은요 보수파였어요. 진짜 열린 우리당에서 완전 온건 보수파가 천정배, 정동영, 신기남, 김한길. 그러면 개혁을 막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앞장섰던 게 우상호, 이인영, 김근태 이런 운동권 세력들.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엄청난 거기서도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일부 동교동계도 그 당시에 뭐죠? 민주통합당을 탈당하고 열린 우리당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구성원이 운동권, 그 다음에 호남의 신주 세력, 그 다음에 기존의 동교동 세력, 그다가 보수와랑 운동권과 좀 안 맞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념적 동일성이 굉장히 약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애정 깊게 봤던 거는 386 운동권과 호남의 어떤 정동영, 신기남, 그 천정배 이런 사람들과는 굉장히 교감이 많았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가 법무부 장관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념적 동질성이 쉽게 합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계속 갈등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152석 중에서 108석이 초선 의원들이라서 제각기 목소리가 너무너무 다양했던 거야.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열린 우리당이 어떻게 보면 시작은 성공이었지만 그 끝은 나중에 여기저기서 다 탈당을 하기 시작하고 다시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열린 우리당이 3년 9개월 다음 총선을 앞두고 나서 얼마나 비참한 행보를 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한 20%까지 떨어지고 열린 우리당에서 마지막 그 운동권들 대거 탈당을 하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탈당이 시작하냐면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집권 말기 때 1월에 천정배계로 그러니까 계파가 천정배계, 김한길계, 뭐 김근태계 막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김근태계에서는 뭐 우상호 뭐 이런 사람들은 탈당을 하고 그러니까 좀 보여드리면 2007년 1월에는 천정배계로 분류되는 임종인이 탈당을 시작으로 그 다음 2월에는 김한길 20명 정도가 탈당을 하고 6월에는 임종석, 우상호 등 초재선 386 의원 17명이 대거 탈당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남아있던 정동영과 김근태가 마지막으로 당을 떠나면서 사실상 열린우리당은 역사 속에 뒤안길로 남아 없어졌는데 정동영이 진짜 나쁜 놈이죠. 노무현 정부 때 정동영은 통일부 장관을 하면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은 차기 어떻게 보면 황태자였거든요. 왜 그러면 운동권의 가치는 통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정동영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노무현 정부의 2인자로 만들어줬던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그 당시에 송영길이나 이런 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논두렁 사건 터지니까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이라서 저는 송영길이나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운동권 출신들이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했어요. 그 당시에 송영길 여러분들 찾아보면 노무현 대통령 검찰 나가서 스스로 출석해서 조사받아라 난리를 쳤던 인간들이 송영길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결국 이제 보시면요. 나중에 이렇게 다 탈당하고 남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기존에 있던 민주통합당에 합류를 하면서
열린우리당이 이제 3당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다 탈당을 하니까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갖고 있었는데 3당으로 추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던 민주통합당과 열린우리당이 통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로 탄생한 정당이 새천년 민주당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노무현 그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이 탄생을 하고 그때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나중에 영입하고 뭐 나중에 막 2000 또 시간이 흘러가고 그래서 새천년 민주당에서 다시 민주통합당이 됐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왜 그러면 열린민주당이 이렇게 분열과 모든 선거에서 총선 이후에 패배를 하게 되냐? 지역 기반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아직도 호남은 민주당 김대중이라는 생각이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열린우리당이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선거를 치르는 정당의 이미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린우리당이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이다라고 했으면 적어도 기본적인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호남에서의 지지를 얻고 있었는데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추구했던 게 전국정당과 지역주의 타파였어요. 그쵸?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지역주의 구도 타파 전국정당 하면서 17대 그걸 외쳐갖고 먹혀갖고 17대에서 많은 국회의원이 탄생했지만 그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어느 지역에서 강력하게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없던 거예요. 그냥 깨어있는 시민들, 그 다음에 깨어있는 시민들,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운동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뭐 저 같은 사람들이나 열린우리당을 지지했지. 막상 선거를 딱 붙으면 어느 지역에서는 당연히 뭐 김대중 대통령 호남에는 그 당시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 하면 그쪽으로 표가 몰려버리고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그리고 진보 진영 안에서는 개혁에 실패했던 친노 패족이라는 소리를 이제 듣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3당으로 전락하고 결국은 기존에 있던 민주통합당과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당과 이제 합세를 하게 된 거고. 응? 그때 열린우리당 탈당 인사 80여 명과 그때 열린우리당이 152석 중에서 80명이 탈당을 했어요. 민주당 출신인 김효석, 이낙연, 최일병, 김홍업, 신중식 5명은 한나라당을 떠난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손을 잡고 그때 만들어진 게 대통합 민주신당을 창당한 거예요. 제가 좀 잘못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새천년 민주당이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한 80명 민주당 출신인 김효석 그 당시에 민주당에 남아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남아있던 김효석, 이낙연, 최일병, 김홍혁, 신중식 이 사람들과 한나라당을 떠난 손학규랑 손을 잡고 대통합 민주신당을 창당을 해요. 얘네가 대통합 민주신당을 창당을 한 다음에 창당을 하니까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에서 이탈했던 80명 플러스 손학규도 오고 뭐 철새 5인방 오고 기존에 있던 민주당이 다 이랬더니 얘네들이 원내 2당위로 올라선 거야. 바로.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은 3당까지 출항을 하고 그래서 대통합 민주신당 창당 후 그러니까 대통합 민주당이 창당이 딱 되자마자 보름 후에 열린우리당이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내 당 통합의 모습을 갖추려고 했지만 대통합 민주신당이 열린우리당보다 그 당시에 인기도 있었고 의석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흡수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3년 9개월 만에 없어진 거죠. 근데 대통합 민주신당의 생명력도 길지가 않았죠. 여기서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과 그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싸우고 그러고 그러다보면 수많은 탈당도 이루어지고 막 그래서 나중에 또 새로운 정당이 나오고 뭐
그래서 나중에 통합민주당으로 바뀌다가 나중에 새천년 민주당으로 열린우리당과 갈란 지 4년 3년 만에 새천년 민주당으로 다시 세력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정당 변화도 되게 많죠. 대통합민주신당을 열린우리당 탈당파와 이낙연 그 당시에 민주당계가 만들었다가 그 대통합민주신당이 원내 제2당으로 가니까 열린우리당이 제3당으로 흩어지니까 대통합민주신당과 열린우리당이 당대당 통합을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이게 거의 흡수 통합이 돼서 여기도 좀 불협화음이 있고 시끄러워지니까 나중에는 이 정당도 오래 못 가고 그 통합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합민주신당이 아니라 통합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또 통합민주당도 오래 못 가. 그래서 새천년 민주당으로 세력으로 다시 모이는 이렇게 헤쳐 모여 이런 역사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때 마지막까지 열린우리당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시민, 그 다음에 천호선. 왜 그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대통령 그러니까 다 배신을 할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국민참여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남들은 다음 총선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세력들과 손을 잡고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갔을 때 천호선 정의당이잖아요. 좀 모르면 좀 가만 계시고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국민참여당이라는 정당으로 왜 어차피 열린우리당이라는 거는 없어지니까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국민참여당이라는 제3세력의 정당을 만들고 꿈을 꿨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국민참여당 중에서는 민주노동당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 민주노동당은 너무 세다 그랬고 그래서 정의당이 합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에서 천호선이가 대표도 했었고 근데 그래서 나중에 국민참여당과 정의당이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에서 나온 사람들 정의당이 어떻게 탄생하냐면 원래부터 정의당이 있던 게 아니라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진영의 정당이 하나 있었죠. 기억나요?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이 하나 있었는데 이 이석기 사건이 터지고 여러 가지 이석기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진 다음에 민주노동당 안에서도 이제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과정 하면서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 안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국민참여당으로 열린우리당에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켰던 사람들과 민주노동당에서 나온 심상정, 이정미, 노회찬, 민주노동당에서 나온 사람들과 열린우리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 정의당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처음부터 정의당이 있었던 게 아니라 민주노동당에서 좀 맞지 않는 이석기 세력과 맞지 않는 좀 온건한 보수들, 그러니까 온건한 진보주의자들이 좀 나왔어요. 좀 저쪽은 NLPL 하면서 엄청난 노선 경쟁을 하고 너무 현실 정치에 맞지 않는 대정부 투쟁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좀 진보에서도 좀 현실적 대중적 정치를 하고 싶었던 노회찬, 심상정, 권영길 이런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에서 나온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어떤 진보 개혁적인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가지 않고 국민참여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던 천호선,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합친 게 정의당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정의당이 인기 많았잖아요. 처음엔 유시민도 있었죠. 그 당시에 지금의 준중권이 아닌 진중권도 있었죠. 노회찬도 있었죠. 심상정도 있었죠. 그 당시에 멤버 정의당 괜찮았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원래 정의당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세력들과 뭐라 그랬어요? 민주노동당 출신들 중에서 노선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게 정의당이에요. 근데 그 정의당이 이제 정의가 없어지고 점점점 이제 전부 이상한 정의당의 어떤
그 추락은 제가 보면 정의당의 추락은 이번에 그 유호정 그다음에 뭐 이상한 애들 그 비례 주면서 끝난 거예요. 정의당 시작은 참 좋았죠. 민주개혁. 난 정의당이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정의당은 이게 여러분들 이 진보가 왜 이렇게 싸우냐면 시민사회도 많이 싸우지만 진보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내가 옳다가 강하다 보니까 너무 나만 옳다는 게 강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싸움이 너무 나는 거야. 나랑 조금만 다르면 정치가 그래요. 민주주의 정치가 다 그래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물고 뜯고 죽이려고 드니까. 장혜영, 유여정 이런 애들이 거의 그러니까 노동이랑 걔네들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적인 건 노회찬 의원님의 어떤 서거, 우리 노회찬 의원님이 돌아가시면서 사실상 정의당은 이 민주 진영도 아니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었던 그런 이미지마저도 이제 진보당이나 어떤 저런 민중당한테 뺏기면서 정의당이 그래서 이번에 선거 연대를 제안을 했던 것이죠. 정의당의 선거 연대는 되게 비겁해 보여요. 제가 보면 선거는 같이 치르고 당선되면 각자 당으로 돌아가자가 선거 연대인데 그런 거는 정말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선거를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이런 걸 보면 제가 왜 선거철 되면 우클릭을 해야 된다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지긋지긋해서 그래. 선거 때만 되면 서로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선거 때는 오히려 민주당은 우클릭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좌클릭을 해야지 표를 받는 건데 선거 때 노선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선거 때 더 투명한 사람들 막 그래갖고 제가 참 멀리서 지켜보면 저도 여러분들 제가 방송 내용 듣다 보면 참 이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파란만장했던 근현대사 한 20년 전에 그러면 이 현대사를 보다 보면 지금의 중진들이나 지금의 어떤 의원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과거를 아니까 그들이 또다시 제가 송영길을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있을 때는 잘하는 척해요.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기 노무현 대통령 정권 끝나니까 노무현 대통령 물고 뜯었죠. 송영길이. 문재인 정권 끝나니까 송영길이 또 문재인 대통령 물고 뜯고 앉아 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힘 빠지면요. 송영길은 또 이재명 잡아먹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수십 년간 그의 정치를 아무리 봐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정치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그렇게 노무현 검찰 출석을 하고 난리를 쳤더니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대놓고 욕하고 앉아있고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결국 이재명 당대표 힘 빠지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 공격할 사람이에요. 왜? 지가 송영길은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러고 나쁜 건 아닌데 정치를 위험하게 하고 정치를 나쁘게 해요. 제가 보면. 저는 그래서 또 송영길 의원님 송영길 의원님 전 대표님 지지하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데 제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저에 대한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랬던 거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고 제가 선입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의 정치는 저런 거구나.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쑥그리고 그 사람의 권력을 놓으면 자기네 편이었는데도 물어뜯는 정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참 서글프게 들더라고요. 제3지대 얘기나 이준석이 얘기는 뭐 내일 합시다. 오늘 신층분석 앞에 하다가 조중동 얘기하고 열린민주당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친노 친문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당창당을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운동권이잖아.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한때 되게 좋아했었죠. 이인영도 참 좋아했었잖아요. 이인영도 그 당시에 이인영이 뭐였죠? 전대협이었죠. 이인영 전대협 맞죠? 총학생회장이었나? 이인영이? 하여튼 이인영 뭐 운동권 우리가 우상호, 응? 임종석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이런 운동권 정치인들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환영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비명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비명계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열린 우리 당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절대 지금 비명계로 있지만 친노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 탈당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이재명 당대표가 각을 세우고 있고 그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분당할 일은 이원욱이나 이원욱이나 이상민이나 이런 애들은 운동권도 아니고 친노 친문도 아니에요. 진짜 친노 친문은 탈당이나 분당을 할 엄두를 못 냅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이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제발 제정신 차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비명계 의원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도 많이 써주세요. 온라인에다가 비명계 의원들에게 문재인 모셨듯이 이재명을 모셔봐라. 오늘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비명계가 살 수 있고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노무현 문재인 모셨듯이 이재명을 모셔봐라. 당신도 쥐두다. 진짜 이 얘기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재명을 깔보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문재인한테 했듯이 이재명에게도 해봐라. 그러면 당연히 지지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당신들을. 응?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응? 당연하죠. 민주당을 응원하고 이재명을 진짜 응원한다 그러면 문재인을 욕하면 안 돼요. 명문정당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친노 친문 세력들을 적으로 돌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재명 고립작전을 그냥 이재명 당대표 만들어갖고 신당 창당해갖고 이재명이 당수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절대 친노 친문, 대한민국에 어떻게 뿌리는 지금 현 유권자들과 지금 민주 세력의 뿌리는 친노 친문이에요. 친노 친문과 적대시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버리는 건데, 그거는 이재명을 위하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하여튼 제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 정권을 욕하는 새끼들은 윤석열과 한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윤석열을 욕해야지 문재인을 욕합니까? 안 그래요? 아니 윤석열 욕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문재인을 욕하냐고요. 지금 문재인 욕한다 그래갖고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되고 중앙지검장 됐던 걸 바꿀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여튼 오늘도 벌써 2시간이나 방송을 했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도 많았을 테고 들을 만한 얘기도 많았을 테고 뭐 조금 제가 뭐 잘못 기억으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기억에 오류가 있는 부분도 혹시나 수정할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개총수 저거 시사타파님 그거는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말실수는 여러분들이 좀 했다고 되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찾아보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